오늘 이번 주가 원래대로 하면 중간고사 기간인데, 예, 어쨌든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에 또 이제 영상 강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겠지만, 우선 그 영상 강의를 간단하게 오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렉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면을 띄워놨죠.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바처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원래 아도르노고 끝없는 부정의 철학인데, 첫 번째 1장입니다. 보면서 이제 중요한 선택과 사유라고 하는 주제죠. 글쎄 여러분, 선택과 사유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선택, 사유. 그러면 선택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대개는 그러니까 뭐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이걸 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끝없이 놓여 있는데, 선택한다는 것하고 생각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도르노의 관점을 통해서 우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도르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읽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도르노는 1903년에 태어나서 69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1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입니다. 그는 사회조사연구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 과격해지자 유대인인 아도르노는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해 떠난 망명길에서 아도르노를 기다린 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였습니다. 그에게 망명지 미국은 교환 불가능한 것을 모두 무의미 곧 악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전체주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제 나치 때문에 망명을 갖고 간 곳이 미국인데, 미국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본고장이고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전체주의라고 말하면 누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아도르노 또는 비판이론 1세대에게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전체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전체주의. 그럼 그 전에 그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전체주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망명길에 오르게 한 전체주의, 다시 말하면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스탈린의 전체주의가 있었겠죠. 구소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전체주의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강한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한 국가주의, 민족적 국가주의, 이 시대가 히틀러적 국가주의로 한다면 글쎄요, 스탈린의 국가주의는 흔히 말하면 공산주의를 지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했다고 말하지만 사회가 없는 형태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였죠.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인데 뭔가 그 안에도 지금까지는 전체주의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진짜 전체주의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의 전체주의냐 하는 거죠. 바로 미국 교환 불가능한 것을 모두 무의미 곧 악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전체주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환 불가능한 것을 무의미하다. 자, 칼 막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막스에 따르면, 칼 막스 이렇게 잘 써질려나 모르겠네요. 칼 막스. 지금 제가 이게 이게 막스. 원래는 이제 쓸 때는 마르크스라고 써야 됩니다. 마르크스라고 쓰고 읽을 때는 막스라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 막스의 자본론에 보면
모든 사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하나는 사용 가치, 하나는 교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은 펜이죠. 여러분 이거 뭐 이게 굉장히 오래된 펜입니다. 아주 오래된 펜인데 구석기 시대에 쓰던 한 20, 30년 된 펜인데요. 30년 더 됐죠. 한 40년 된 펜인데 이런 펜들은 지금 교환하려고 하면 얼마 가치가 있겠어요? 교환 가치가? 지금 우리 돈으로 1,000원 할지 모르겠네요. 1,000원 정도 계속 교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환 가치는 1,000원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 펜에 많은 사람들의 여기서 이 펜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여전히 많은 추억을 품고 있다면 교환 가치는 없지만 이것이 사용 가치는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뭐 구분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란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의 가치가 없다면 물론 교환 가치를 이렇게 묶어놓은 교환 가치 총괄 개념이 자본이죠, 돈이죠. 어쨌든 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따진다는 의미에서 전체주의라는 거죠. 전체주의는 가치가 하나라는 거거든요. 가치에 어떤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그 가치로 다른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식 국가주의 체계는 비록 국가주의 전체주의, 히틀러의 국가주의는 민족, 나중에 가면 이제 생산성 이런 것들 중요한 배타적 가치로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이면서도 바로 교환 가치를 절대시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주의 사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맥락에서만 그런 말을 써야 되겠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론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이쪽과 저쪽 중에서 하나를 끝없이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지배책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한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전체주의는 무엇보다도 사물을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한다. 자본주의적 전체주의는 무엇보다도 사물을 쓸모 없는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한다. 사물만 그럴까요? 혹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저 참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가족 내에서 그런 말 쓰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전체주의의 한 문화적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물의 유용성은 그것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자본으로 환산될 수 있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람들은 이제 문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산속의 바위나 소나무를 보면서 그것들의 값을 떠올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의 아름다움에 경탄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환 가치를 절대시한다는 거죠. 생명도 값이 있어야 가치를 갖는다. 죽은 소나무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교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된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값의 차이일 뿐이다.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골라내는 숙련된 눈매와 손놀림에서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물은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선택된다. 사물은 이제 사유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주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도르노의 동봉에 비춘 미국은 이처럼 교환 가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용성과 교환 가치에 따라서 교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편과 저편으로 분리됩니다. 전쟁에서 즉 동지가 아닌 사람은 적이 되듯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민족,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른 편이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언제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단순한 차이라는 이유로 수용소로 추방하는 일은 이제 지배 세력의 근본 속성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다라는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편가르기는 삶의 지혜가 됩니다. 적과 동기를 나누는 편가르기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편을 가르는 다양한 기준이 되는 것은 유용성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장애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사물처럼 취급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을 이쪽과 저쪽, 이편과 저편으로 분리하는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 즉 추상적 원칙에 대한 불신, 고정관념이 없이도 흔들림이 없는 태도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 전체주의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 즉 현대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죠.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거죠.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양자택일이란 건 끝없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없이 우리는 양자택일의 어떤 그 요구에 직면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영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끝없이 양자택일로. 여러분도 수업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예를 들자면 이 교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저녁에 친구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끝없는 선택에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정을 하라고 끝없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끝없이 우리를 누군가 내몹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선택하지 않고 이쪽과 저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 그럼 대안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죠?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반드시 양자택일 또는 삼자택일, 사자택일만 놓고 끝없이 강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특히 중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본단 말이죠. 수능 시험을 봐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으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전체주의의 문화라는 겁니다. 아도론에 따르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도론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정치 권력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나 정치적 무정부지, 극단적 채식주의나 원시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보다는 오히려 무적 관심을 갖는다. 아무리 극단적인 체제 비판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 자기 자신의 논리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편이 아니라 저편에 봉사하는 논리도 결국은 실천 가능성이나 현실적 유용성을 입증해야만 한다면 결국 같은 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된 양자택일은 이미 타율의 일부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노이로제 환자 취급을 받기 쉽다. 그러나 아도론에 따르면 자유란 흑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된 선택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다. 이야, 어렵죠?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 저는 여러분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를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동체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채식주의나 공동체주의를 존중합니다. 또는 우리가 아주 강력한 이 사회에 가장 강력한 채식주의나 공동체주의보다도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현재 문명사회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운동, 생태주의 운동을 강력하게 한다든가 또는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든가.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소수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준한다는 거거든요.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준해요. 그러니까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신념들까지도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 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체계 안에 끌고 들어가서 선택, 즉 뭐 선택한다면 어느 한쪽을 명확히 선택한다면 비록 그것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회라도 체제 내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의 가장 강력한 지배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입장을 택하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채식주의자야? 아니면 너는 그냥 일반 사람이야? 네, 미안합니다. 전화가 오네요. 이렇게. 자, 잠깐만 전화 받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수업 중입니다.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미안합니다. 일단 그래서 자유란, 여러분 꼭 이 말 정도는 한번 꼭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유란 흑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된 선택으로부터 뭐죠? 빠져나오는 것이다. 야, 이게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데서 아도르노가 한 말입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해보죠. 자, 아도르노는 전체주의 사회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선택을 미루고 사유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으로부터 완전히 선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태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하는 태도, 그러니까 흑백 논리 또는 흑백을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택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선택을 미루고 사유를 지속해라는 거죠. 아도르노가 주문하는 사유는 실존적으로 고립된 인간의 내면적 사색이 아니며 그렇다고 대상에 대한 익숙한 통념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사유는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야, 어렵죠? 모든 사유는 이미 다양한 관계를 통해 매개된다. 그러나 사유는 잘 알려진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의 가치는 오히려 사태의 진행 단계를 단절없는 연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아도르노가 말한 사유는 단절의 틈을 메우거나 불일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의 틈 사이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유는 구부러지고 굴절된 것을 반듯하게 중성화시키거나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사유가 같음 혹은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름과 비동일성의 단순한 전달자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비동일성에 의해 사유 자체가 촉발된다는 점을 말한다. 사유는 동일성을 강요하는 현실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과정이다. 아도르노의 선택하기 전에 선택을 미루고 사유하라. 그럼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 그러니까 혼자 묵념해라, 묵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어떤 침잠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유란 또는 뭐 그냥 이런저런 생각해보라 이 말 아니에요. 사유란 그러니까 익숙한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뭔가 뭔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까이는 이런 거이겠죠. 내가 아까 채식주의 얘기했으니까 나는 옆에 친구가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면 나는 빨리 채식주의자가 될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갈까? 동물도 먹고 가축도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갈까? 이럴 때 한쪽을 선택을 하고 한쪽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앞서서 그래 새로운 관계, 즉 그러면 동물과 우리는 어떤 관계지? 그러면 식물은 어떤 관계지?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만 하지? 우리도 동물인가? 우리도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먹이사슬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그런 먹이사슬을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재구성해서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다시 말하면 지금 지금 코로나가 번지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지만 거꾸로 동물들이 코로나를 앓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집단 학살을 하겠죠. 살처분을 하겠죠. 실제로 조류독감 때 무수히 많은 생명이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 욕망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과연 이런 문제가 채식주의냐 아니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과연 우리가 그 살처분을 당하는 동물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노예를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아도로는 그러나 사유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사유는 항상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살처분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면 너는 살처분을 하지 말고 인간도 같이 조류독감에 걸려 죽자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선택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기 이전에 더 깊이 사유하자는 거죠. 아도노가 주문하는 거예요. 더 선택을 미루고 사유해보자. 선택을 미루고 사유해보자. 얘기죠. 과연 이 살처분 방법밖에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똑같은 얘기로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의 주권자, 즉 시민의 주권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지 사유해봐야죠. 자, 아도노는 그런 걸 주문한 겁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마라. 그게 전체주의다. 선택하지 말고 사유하라. 그럼 또 그런 말 할 수 있죠. 선택하지 말고 사유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죠. 그게 무한소급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는 냉소적 말장난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극단적이고 메타적인 차원에서까지도 우리는 사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유하라. 선택하면 우리는 누가 된다? 전체주의 사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가능하면 화상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